네, 반갑습니다. 저 이장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릴 이야기는 중소도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 있어서 중소도시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저도 사실 잘 몰랐고, 그래서 중소도시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생겨서 사실은 최근 한 1, 2년 전서부터 중소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중소도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네 단계로 저희가 오늘 이야기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왜 중소도시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제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중소도시가 어떻게 급변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도시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가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선 다른 특강과 달리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공감하는데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은 원래 서울 대도시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 네덜란드에서도 OMA도 있었고 해서 대도시 즉 고밀도 상황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2019년도에 나름 서울에 관련된 어떤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제안을 낸 것들이 그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에서 개관전으로 한 1년간 전시됐었습니다. 그 왼쪽 포스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작년 2022년 5월 31일서부터 우리가 한 10개월이나 11개월 동안 그 첫 번째 전시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 하천과 산에 관련된 부분을 좀 포커싱해서 그 부분에 관련된 또 다른 제안들을 연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앞선 그 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드리면, 서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밀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밀도라는 건 인구 밀도도 있지만 건물 밀도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뭔가 지어질 수 있는 땅 자체가 대단히 제한적이고, 실제로 어떤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더라도 아주 긴 시간이 걸리죠. 뭔가 수많은 이해관계들 다 조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너무 길게 지나다 보면 사업 자체가 폐기되는 경우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땅이 없다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거는 건축에서 아주 유용한 툴이죠. 반전시켜보는. 그래서 피겨 앤 그라운드를 반전시켜봤는데 이렇게 되게 많은 검정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검정색들은 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기반시설의 영역이고, 그리고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은 동일한데 도시계획시설의 영역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검정색에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하천과 그리고 산에 관련된 아주 면적인 부분이고, 뭔가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갑니다. 또 한편으로 빨간색에 있는 부분들은 학교, 유수지, 배수지, 그리고 차량기지, 버스 차고지, 이런 것들이 다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빨간색에 매핑된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총량이 사실은 이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이 대단히 포화 상태고 뭔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반시설이 서울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5%가 넘습니다. 대단히 많은 면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기반시설을 새롭게 정의할 수만 있다면 어찌 보면 기반시설을 통해서 서울을 새로운 단계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연구를 하고 기반시설을 새롭게 정의하는 그런 어떤 리서치 작업과 그리고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한 두 개의 책으로 나왔는데요. 이건 왼쪽에 있는 건 첫 번째 2019년도에 나온 서울시에서 나온 책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번에 나온 전시 도록입니다. 아직 오른쪽에 있는 책은 아직 도록이고 아직 출판사를 못 구해서 지금 어쨌든 되게 컨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한 두께가 이 정도 되고요. 근데 제가 이 서울에 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서울이 대단히 밀도가 높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가 2천만이 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밀도 상황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건축 유형에 대한 어떤 탐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응해서 과연 이 대도시권역 밖은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오히려 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이란 도시 혹은 수도권이란 도시가 되게 급변하는 만큼 오히려 대도시권 밖도 그에 상응하게끔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신 그런 양상들은 분명히 대도시권, 쪽 수도권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정말 순수한 호기심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수도권은 나름 데이터가 많아요. 요즘은 워낙 데이터들이 축적이 많이 돼서요.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수도권 밖에 있는 부분들은 데이터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정교하지도 않고 많이 축적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도권처럼 뭔가 자본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뭐랄까 재정 상태가 여유로워서 여러 영역들을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여기 중소도시 이런 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리고 뭔가 그런 펀딩 자체가 되지도 않는 그런 영역이라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연구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다가 저 말고 저하고 또 다른 저의 파트너, 같이 파트너를 저희가 협업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분은 이상현 선생님이고 저하고 같이 중소도시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공무원이고요.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줌으로 계속 이렇게 컨택하면서 어떤 걸 더 조사할 건지를 계속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의기투합을 해서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하는 끝에 저희가 중소도시 포럼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한 1년 전서부터 중소도시 포럼이라는 그 이름 하에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도시 포럼을 인스타에 치시면 나오니까 꼭 팔로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순수한 의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리서치라는 것 자체가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번에 걸쳐서 워크숍을 했는데요.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펀딩도 받고, 그리고 대구 쪽에서 대구 경북을 조사할 때는 경북대학교에서 펀딩을 받고, 그리고 경북대학교하고 같이 워크숍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저는 홍대에서 학생들 티칭도 하고 있기 때문에 4학년 티칭을 하는데 같이 그 스튜디오 아젠다를 그 중소도시로 세팅을 해서 같이 연구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8월 16일에 도만사라는, 여기 빨간색 도만사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건축가들끼리 이 중소도시 이슈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그때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대도시권역 밖의 영역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지의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아마 이거 아는 사람들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 사람들의 정보의 인풋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디베이트 자리를 계속 저희도 마련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소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도시는 과연 누가 관심을 갖는가? 그러니까 중소도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생각보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림 같은 데서 중소도시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이게 큰 프로젝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대형 사무실에서는 중소도시에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갖고 싶더라도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그만한 프로젝트가 생산되지도 않기 때문에 뭔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런 뭐 연구와 관련된 것들도 지자체 자체가 재정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뭔가 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도 생각보다 적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가가 중소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이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옛날 옛적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년 전에 서울건축학교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서울건축학교는 일단의 건축가 군들이 학교를 만든 거고요. 학교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선생이 아젠다를 세팅하고 학생들이 같이 거기에 대해서 주제를 연구하는 되게 제가 제 판단에는 되게 혁신적인 학교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거기 학생이었고요. 정규과정 학생이었어요. 정규과정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SA 서울건축학교에서 정규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여름에 일주일 동안 워크숍 과정이 있었어요. 이게 한 10년 동안 전국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중소도시에서 7박 8일 동안 살면서 거기서 건축가 20명 그리고 학생 10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숙소를 잡아서 7박 8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중소도시를 정말 다 분석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경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하나 빌려서 초등학교 교실 하나당 스튜디오 하나씩 주고 거기서 스티로폼 깔고 7박 8일 동안 다 자고 그다음 일어나서 일하고 그리고 리서치하고 이런 일단의 행동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 나왔던 그 워크숍의 어떤 조직 체계는 대략 이렇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이 있고 밑에 코디네이터가 있고 밑에 선생님들이 한 20명 정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는 중소도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는 운영진들끼리 모여서 이번에 어떤 이슈를 정할까에 대한 큰 아젠다를 세팅합니다. 그리고 도시를 선정하고 그다음 그 아젠다 세팅 안에서 이제 건축가들이 세부적인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나타내는 주제들을 선정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체육 선생님도 계시고요. 여기 체육 선생님도 어디 계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뭐 정기용 선생님, 김승희 선생님 뭐 있을 만한 사람들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지금 학생이었던 분들이 지금 건축가로 왕성하게 활동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현재 교수에서 학생들이 가르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당시에 저희가 쭉 아젠다를 쭉 보면 알겠지만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뭐 이런 것들 쭉 보면 대부분 다 메인 아젠다 이슈 자체가 한국성, 우리 지역성과 관련된 이슈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떤 고유한 어떤 한국성이라든가 지역성을 지방 중소도시에서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갖고 있고 건축가들은 그거를 찾아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워크숍을 활용한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 극부로는 대도시가 어찌 보면 너무 빠른 근대화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성을 잃어버렸다는 어떤 상실감에 대한 반로로서 이런 어떤 리서치들이 계속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기에 한 5년 동안 참석해서 제가 잘합니다. 기억하기로는 되게 새마을운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한 반대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건 근대화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성을 말살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런 어떤 그때 당시에 메인 아젠다들 자체를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그분들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때 80년대에 케네스 트람턴이 비판적 지역주의라는 책을 썼죠. 그러니까 이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성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생각, 어떤 사유 체계를 많이 끌어들여와서 이거를 한국에서는 어떤 특성들이 있나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땐 그때고 과연 지금은 중소도시는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지금 상황이 대단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중소도시를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사실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에 대해서 기사들도 보고 뭐 여러 인터넷 동영상들도 봤을 때 되게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메인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감소예요. 너무나 다 아시죠? 그러니까 수도권의 인구가 늘어나면 지방은 인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인구가 줄어드는 게 지나치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여기 김제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12년도만 하더라도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됐어요. 인구가 10만 언저리 정도 있었는데 불과 10년 만에 인구의 20%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8만 정도로 훅 떨어지는 거죠. 그건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 도시에서 인구가 20%가 증발해 버리는 이런 상황인 거죠. 과연 이런 상황에 과연 건축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아직 우리 건축에서 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봤고, 그리고 이게 지방 중소도시 전반에 관련된 겁니다. 전반에 뭐 비단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모든 도시들이 다 우하향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꺾어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는 남원인데 여기 밑에 있는 요 그래프를 요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이게 붉은색이 이제 7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 녹색이 0세부터 20세 사이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2000년도만 하더라도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0세에서 20세 이상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 정도로 많았었죠.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역전됐죠. 지금은 70세 이상이 이렇게 많습니다. 60세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자가 저렇게 많다. 그런 거는 어떤 걸까요? 사람이 걸어다니지, 그러니까 잘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가로로 잘 안 나오세요. 그래서 도시에 가면 중소도시에 가면 없어요. 뭐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서울건축학교에서 워크숍 갔을 때 그 느낌이 전혀 사라지고, 이거는 아니 여기 사람이 나만 걸어다니는 것 같고 아무것도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걸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걸어다닐 때 이상하게 쳐다보고, 어쨌든 젊은 사람이 여기 시간에 여기서 걸어다니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런 풍경, 이런 초현실적인 풍경이 있어요. 가다 보면 도로에서 이런 그 할아버지가 꽤 빠른 속도로 가십니다. 꽤 상당히 빠른 속도로, 거의 자동차 속도로 가시는 이런 풍경들이 의외로 많이 봅니다. 저도 이거 보고 이걸 촬영하려고 되게 힘들었는데 워낙 빨리 가셔서. 근데 지금까지는 뭐 고령화, 인구 감소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누가 몰라요. 이거 다 알죠. 다 아는 거죠. 근데 의외의 어떤 통계들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 2019년도까지 코로나 전이죠. 이때까지 외국인 인구가 몇 명이었나? 222만이에요. 우리나라 전군의 한 4배 정도가 외국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회가 고령화되고 인구는 중소도시는 소멸되지만 중소도시에 가면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걸어 다녀요. 그래서 되게 초현실적인 경험들을 하는 게, 길 걷다 보면 사람 없는데 외국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걸 많이 보게 돼요. 되게 특이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인구 구조를 저희 중소도시 전반에 대해서 쭉 나열한 다음에 도대체 어느 정도의 중소도시들이 인구가 증가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주는가, 전체 비율로 보면, 그래픽으로 보면 인구가 느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중소도시들은, 여기는 대부분 수도권 아니면 어떤 개발을 호재, 뭐 전자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거나 아니면 뭐 교통체계가 비약적으로 갑자기 KTX가 들어선다거나 뭐 이런 곳은 증가를 하는데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줄어듭니다. 전부 다 줄어듭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더 흥미로운 게,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주민에서 보면 이런 통계가 나와요. 여기는 인구가 다, 그러니까 내국인들은 인구가 다 감소합니다. 다 감소하는데 반대로 외국인들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가운데 여기 요 선이 0이고 요 위는 위쪽으로 그래프가 올라가면 증가한다는 거고 밑으로 내려간다는 감소한다는 건데, 인구 전체는 줄어드는데 외국인 비율은 증가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령자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리를 걸었을 때 표면적으로 느끼는 이 도시에서의 분위기는 어찌 보면 대단히 특이한, 우리가 중소도시에서 기대하는 바, 뭔가 약간의 유교적인 성격이 남아 있고 좀 뭐랄까 지역성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이고 이런 거하고 정반대에 완전히 이질적이고 그리고 좀 초현실적이고 이런 현상들이 중소도시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단히 어떤 새로운 현상들이고 이런 현상을 과연 이런 현상들이 이런 걸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논산 뭐 이런 데 길 가다 보면 뭐 이런 게 간판들이 막 있어요. 여기는 뭐 제가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한국 사람에 대한 이 상권이 아닌 거죠. 그냥 나는 너희들만 상대할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산 뭐 제천 이런 데 산계에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거죠. 이건 저희가 리서치한 건데 이건 김해예요. 김해는 원래 유독 그 외국인 인구가 좀 많이 통계상 가장 많은 데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김해는 옛날 가야의 어떤 도읍지였죠. 가야에. 그래서 여기 요 바운더리가 옛날 그 구도심의 어떤 안쪽 부분입니다. 여기가 가장 도시 조직들도 옛날 도시 조직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어찌 보면 원도심 중에 원도심이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아까 간판에 있는 그런 어떤 외국인 상가들이 이 안에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외국인 상점들이 더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전통적인 부분에 가장 이국적인 부분들이 그냥 뭔가 턱 얹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 지금 중소도시에서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조건에서 과연 한국성과 지역성을 중소도시에서 논의한다는 게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건축가로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어찌 보면 지방 중소도시는 서울이 변하는 것만큼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하지만 그 방향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대단히 빨리 변하는 것이 있다. 이 빨리 변하는 거에 대해서 건축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다양한 비전들을 제시해야 어찌 보면 건축가의 어떤 범위도 확장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프로젝트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새로운 어떤 도시 모델들을 건축가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중소도시는 되게 어떤 그 터닝 포인트에 있는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 과거에 서울건축학교에서 중소도시를 분석했을 때는 그 안에서 고유성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했다면 지금은 뭔가 사회 자체가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환기에 과연 건축가가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함께 필요하다. 그 제도의 틀 안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도 밖에서 앞으로 도시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들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지금서부터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인구 감소가 도대체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중소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건물은 현재 어떤 변화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두 번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시에 시작을 했죠? 30분. 네. 인구 감소와 관련돼서는 지금부터 한 네 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저희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도시 확장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는 제천이에요. 제천. 그러니까 제천이고 요 가운데 진한색 요 부분이 저희 원도심 중에서 찐 원도심이죠. 1930년대까지는 거의 원도심 여기까지밖에 없었습니다. 1960, 70년대까지 점진적으로 도시가 확장해서 실제적으로 한 80년대까지를 저희가 원도심으로 본다면 실제적으로 원도심 한 요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요 정도. 제가 이거는 다 기존에 있는 항공사진 지도들을 다 조사해서 그것들 겹쳐봐서 저희가 선을 추출한 건데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90년대 이후에 도시가 비약적으로 팽창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요선 밖으로 나타난 것들이 다 90년대인데 거의 뭐 기존 80년대까지 총 확장된 거에 뭐 거의 5배가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대단히 넓게. 그리고 그렇게 확장됐을 때 대부분 다 아파트 단지, 택지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들을 계속 주변부에다가 짓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겪습니다. 이거는 제천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은 전국 지방 도시 전반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그 논산입니다. 논산. 붉은색이 원도심이고요.
여기가 논산 여기 철도가 있는 데고 철도하고 여기가 아마 논산천일 거예요. 논산천 사이에 여기가 원래 언도심이었고 아마 여기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이때의 논산만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90년대 이후로 도시가 여기까지 확장됐습니다. 거의 한 8배 정도가 도시가 확장이 된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확장이 됩니다. 근데 도시가 확장될 때 나름의 로직들이 있어요. 그냥 확장되지 않고 확장되면서 아파트 단지를 개발한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주거 모델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청을 이전합니다. 시청을 이전해서 기존의 상권을 완전히 다운시키고 새로운 상권을 만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논산에서도 뭐 가보시면 논산 가보시면 스타벅스가 여기 철도 보통 철도가 있으면 철도는 전면과 후면이 분명하잖아요. 서울역도 정면이 그러니까 방향성이 분명해요. 근데 원래 논산은 정면이 여기였었던 건데 지금은 정면이 이쪽으로 변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이쪽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나름 소위 그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다 이쪽에 살고 당연히 논산시청도 이쪽으로 이전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훨씬 더 젊은 층들이 이쪽으로 확장돼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런 도시 확장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앞에서 저희가 잠깐 통계를 보여줬다시피 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줄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는 줄는데 도시가 넓어진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인구는 줄는데 인구는 거의 뭐 10년에 20%가 날아가고 그리고 남원시 같은 경우는 뭐 한 60년대에 비하면 저희 거의 인구가 한 60%가 줍니다. 60-70%가 줍니다. 근데 도시는 뭐 4-5배 확장되고 이건 결국 인구 밀도가 되게 옅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붉은색으로 된 부분, 여기 이 붉은색 부분이 옛날에 60년대 원도심이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인구가 한 18만 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인구 밀도는 인구당 나누기 면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60년대에 여기 남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 길거리가 활력이 있고 사람들이 뭔가 장터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다 알고 뭐 이런 거를 상상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2020년도에는 인구가 7만 8천 명으로 줄었죠. 거의 11만 명이 줄었어요. 근데 면적은 이 정도까지 확대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원에 가면 60년대 남원하고 지금 남원하고 길거리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도 인구 밀도가 워낙 옅어져서 인구 밀도 자체가 옅어져서 다 흩어져 있는 거죠. 모든 인구가. 인구도 가뜩이나 적은데. 그래서 밀도가 대단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위 우리가 어바니티라 그러죠. 도시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서 뭔가 사람들이 막 안녕 인사도 하고 하는 그런 도시성 자체가 더 이상 이런 중소도시에서 우리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거죠. 되게 특이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소위 미치는 효과가 되게 다방면입니다. 대표적인 게 대중교통 체계인 거죠. 여러분들 중소도시에서 조금만 관심 있으면 요즘 나름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목포 시내버스가 사장님이 그냥 꽤 오래된 목포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 사장님이 그 사업권을 반납해버리겠다고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 됐습니다. 나 안 한다고. 나 그냥 사업 포기할 테니까 돈 내가 다 물어줄 테니까 나 안 한다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목포시에서는 아유 우리가 너한테 매년 재정 지원하는 거 얼마인데 왜 이러냐 이런 건데 사실 이거를 보면 우리가 사실 이런 운수업체에 관련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인구는 주는데 노선망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걸 커버해야 되는 건 거죠. 버스 노선이 커버해야 될 부분들은 되게 많고 근데 타는 사람은 적고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중소도시 자체에 대중교통을 탄다는 것 자체는 서울 촌놈이나 대중교통 버스 기다리고 있고 그렇지 절대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버스 안 탑니다. 진짜 안 탑니다. 제가 아는 학생들 중에서 상주 애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지역에 있는 학생 출신들한테 꼭 물어보는데 너 거기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서 버스를 자주 타냐 했더니 웃으면서 전 고등학교 때까지 버스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상주에서는 자기는 그냥 걸어가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차를 태워오거나 뭐 이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버스가 아주 듬성듬성 오고 체계 자체가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건 거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보행 가로 자체가 대단히 아무리 우리가 가로 활성화 계획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작동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되게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되는데 중소도시의 옆에는 대부분 산단들이 붙어 있어요. 산업단지들. 근데 그 산단들 자체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산단하고 다르게 영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그 부담이 있어서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기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동 자체가 대중교통 체계 자체에서 이게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비공식 교통수단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낮에 출퇴근 시간대 보면 이분들이 이제 파트타임으로 그 차를 날라다 돈 받고 이동시켜주는 이런 어떤 교통체계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중소도시 자체의 교통체계가 그러니까 대중교통체계에서 자가용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식 도시, 뭔가 자동차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도시체계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어떤 노스텔지아를 갖고 있는 그런 중소도시는 앞으로는 더더욱 계속 볼 수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중소도시의 도시 조직들을 보면 도시 조직은 쉽게 변하지 않죠. 도시 조직은 소유권이 엮여 있기 때문에 도시 조직 자체는 되게 안 변합니다. 뭐 어떤 데는 천년 동안 안 변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 변해요. 근데 그 블록 자체는 더 잘 안 변합니다. 중소도시 같은 데 가면 대부분 이런 블록들이 많이 보여요. 그 폭이 넓은 블록. 우리 신도시 같은 거 할 때는 택지 개발할 때는 양쪽에 바로 도로가 면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로가 면하지 않는 내부에 맹지들이 있는 블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남원시 같은데요. 남원시는 사실 우리나라의 여러 도시들 중에 박리구획이라는 통일신라 시대의 도시계획 방식이래요. 160m 바이 160m짜리 격자 그리드를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도시 조직 체계인데요.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떤 폭이 큰 이런 도시 조직이 남원에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천에도 있고 옥천에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인 남원을 통해서 과연 여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체계가 박리구획에 있는 그런 160m 바이 160m의 그리드고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이거 저희가 그냥 도로 체계를 분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격자 체계가 다 남아 있죠. 격자 체계가 남아 있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꺾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거의 이제 신도시, 뭔가 택지 개발을 통해서 90년대서부터 집중적으로 확장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옛날의 원도심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관련된 도로 폭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주민에서 바라보면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이 검정색에 있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검정색 여기는 다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다 대부분 다 도로가 아주 좁은 골목길이라서 차 자체가 진입이 안 됩니다. 맹지죠. 건축으로 봤을 때는 건물을 못 짓죠. 신축하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에 있는 안쪽에 있는 건물은 대부분 단독주택이고 1층 혹은 1, 2층 정 건물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동일하게 맹지만 차량 진입이 불가한 부분만 저희가 소팅을 해서 한번 본 겁니다. 이 진한 회색으로 된 부분들이 그 자동차가 진입이 할 수 없는 그런 맹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시에 이 정도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건물의 이 도로변에 있는 외곽에 면한 부분들은 대부분 3층, 4층 정도 되는 건물들이고, 안쪽에 있는 것들은 단층 또는 2층 정도 되는 단독주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진을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 하나는 이 도로변에 있는 부분과 안쪽에 있는 부분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도로변에 있는 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중소도시에 가면 아주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이렇게 쫙 막혀 있죠. 그래서 배면을 볼 수가 없어요. 뒤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활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데, 요거 바로 안쪽 블록,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 안쪽 검정색 칠한 요쪽 블록들을 이제 보면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단층이고 뭔가 이게 위로 못 올라가고 옛날 상태 그대로 남아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물들이 빈집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빈집을 넘어서 이제 천공 현상들이 발생해요. 빈집 다음 단계는 건물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건물이 하나하나씩 없어지는 것들이 중소도시에 가면 꽤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보여요. 이거는 지금 하나짜리 필지가 날아간 건데 어떤 건 이런 식으로 안쪽이 다 비어지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행정 편의주의 그리고 약간의 필요성 때문에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돼요. 그 이유가 일단은 아스팔트를 안 깔면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서 아스팔트를 깔아버리는 게 행정적으로 가장 좀 효과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천공들이 되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위성 사진으로 보면 대략 이런 거예요. 필지가 이런 식으로 이가 빠지듯이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상주도 그렇고 남원도 그렇고 되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유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저희가 그 항공 사진들을 서로 비교해서 이게 과연 옛날하고 원래 상태는 어떻고 그 다음에 천공된 건 어떤가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원래 이랬던 것들이 뭐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갑자기 변해졌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2009년도하고 15년도 위성 사진에 보면 이런 식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또 어떤 조직은 이런 식으로 천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남원으로 돌아오면 여기가 남원에 있는 원도심, 구도심인데요. 지금 최근 그 80년대 이후에 그 구멍이 뚫린 부분 전체를 저희가 매핑을 한 겁니다. 이 정도의 많은 천공들이 현재 발생되었고요. 이런 천공들이 실질적으로는 많은 수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텃밭하고 공터, 즉 한마디로 방치된 상태도 저기 오렌지하고 그 녹색을 보면 연두색을 보면 알듯이 그러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원도심에서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더 흥미로운 부분은 저희가 이 원도심에 대해서만 저희 토지대장을 다 띄워봤어요. 다 띄워본 다음에 도대체 여기 토지 소유주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 제가 다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매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옅은 붉은색이 60, 70대의 소유자고요. 그리고 짙은 붉은색이 80대 이상의 토지 소유주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산술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생물학적인 어떤 나이의 그 한계치를 고려해봤을 때 20년 그래서 맥시멈 30년 이후면 여기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천공이 일어날 개연성이 아주 높은 땅들인 거죠. 거의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건 거예요. 이런 어떤 천공의 압력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천공이 발생 안 할 수 있죠. 전입 인구가 더 많으면, 혹은 출생자 수가 더 많으면.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가 뭔가 다른 사람으로 채워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남원시의 출생 사망 그리고 전입 저출에 관련된 것들을 통계를 전체를 다 봤는데 2005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입보다 전출이 95년도부터 전출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보여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천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하나의 블록만 저희가 따다가 과연 여기가 진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사이에 어떻게 여기가 점진적으로 바뀔까 모델링을 한번 해봤어요. 시나리오 플래닝 한번 짜봤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가만히 내비두면 우리가 어떤 건축적인 개입도 어떤 계획적인 개입을 안 했을 때는 가만히 놔두면 이런 어떤 상태로 변하게 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되게 무질서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근데 저희가 우리가 대도시에 있을 때는 개발압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발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하냐에 따라서 도시에 새로운 어떤 건축물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트리거를 활용할 수 있듯이 이런 어떤 소멸하는 이런 쇠퇴하는 것을 압력으로 바라본다면 일단 쇠퇴하는 힘을 활용해서 새로운 플래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에 대한 것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쇠퇴 압력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레이징 플랜, 지우는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건축가는 보통 뭔가를 짓는 걸 하는데 가장 잘 짓는 사람이 지우기도 잘 지우지 않겠어요? 우리 행정하시는 분이나 이런 거보다는 건축가라든가 혹은 도시하시는 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의 어떤 쇠퇴하는 것 자체에서도 어떤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짜보면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어떤 타임 베이스드 플래닝을 통해서 전체적인 방향성은 제시하되 아주 유연한 계획들을 우리가 제시하는 게, 그래서 어떤 최종적인 쇠퇴의 과정에서 최종의 어떤 과정의 끝은 어떤 폼을 만드는 과정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어떨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쇠퇴하는 도시에서 건축가나 계획가가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과정에 이런 어떤 이레이징 플랜을 우리가 좀 도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한번 해봤을 때 대충 이런 거겠죠. 이런 도시가 점진적으로 천공이 발생하고 그걸 어떻게 질서를 잡고, 천공이 발생하면 질서를 잡고, 또 이런 어떤 질서를 잡는 그런 어떤 쇠퇴 계획으로 간다면,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가 쇠퇴를 그냥 안 좋은 거, 되게 무시무시한 거라기보다는 어쩌 보면 이거를 어떤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종류의 어떤 중소도시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잘 보시면 앞에서도 얼핏 이야기했지만 이 길가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3층, 4층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볼륨이 있는 건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나리오의 끝은 어찌 보면 역설적이게도 유럽에 있는 블록 타입과 같은 건물이 나올 수 있는, 그렇지만 그거하고 또 다른, 왜냐하면 내부의 중정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전혀 비슷하지만 다른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 중정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뭔가 생산 녹지라든가 녹지로 바꿀 수만 있다면 중소도시는 중간 정도의 밀도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자연에 동화되는 그런 어떤 도시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경상북 상주시에서 2022년 10월 27일 날 걸어가다가 너무 아름다운 장면에서 사진 찍은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대지예요. 여기가 전답이 아닙니다. 대지이고 여기가 원래 여기가 다세대 주택 같은 거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냥 여기서 이제 텃밭이 아니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거의 이걸 팔겠다는 강한 의지가 시장에서 뭔가 내가 이걸 돈을 벌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놀라운 광경이었고, 그래서 제가 지역에 있는 중소도시에 있는 건축가들이 몇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어떠냐라고 했더니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랍니다. 아주 일반적인 현상. 그러니까 이게 도시 앞에서 얼핏 이야기했지만 원도심이 있고 도시가 확장을 하잖아요. 확장을 하는데 인구가 줄어드니까 여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신규 택지 개발한 데가.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수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냥 여기가 처음엔 비어졌다가 쓰기 뭐하니까 그냥 텃밭 이상의 어떤 생산 녹지로 이거를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대지에다가 대지가 다 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런 풍경들이 지금 중소도시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우리가 섬세하게 바라보면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농촌에 가면 이런 어떤 생산 녹지하고 건물이 있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단독주택입니다. 근데 여기는 일정 규모의 밀도를 갖고 있는 중간 규모의 건물이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생산 녹지에 붙어 있다는 거죠.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뭔가 이런 것들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중간 규모의 건물과 생산 녹지가 결합된, 그래서 중밀도의 어떤 분홍 혼합 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14분 남아서 이것도 흥미로운 건데, 중간 규모 건물에 대한 나름의 어떤 계보들이 있는데, 그거는 얼핏 이야기하면
77년도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중간 주택 이런 것들이 뭐 10년 전에 한국에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훨씬 전 계보가 되게 길다. 그리고 중간 구매 건축이 갖고 있는 어떤 포텐셜이 왜 중요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미 다 60년 전에서 나온 60년 전에서 나온 거라서 어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우리가 전체 국토 이용에 관한 계획 또는 이제 상위 계획들 지자체에서 세울 때 계획 인구라는 걸 짜잖아요. 계획 인구에 맞춰서 이제 구체적인 도시 계획을 짜는데 중장기 계획을 짜는데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2030, 2040 저희가 지금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 경상북도는 계획 인구를 한 100만을 넘게 잡아놨어요. 2030, 40년도에. 그러니까 인구 앞으로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지방을 바라보는 거죠. 아직도 시선이. 경상남도는 130만이 더 늘어난다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더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계획들을 짜놓은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거 다 합치면 550만이 늘어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거의 뭐 이제 6천만에 가까워지는 인구가 이제 된다고 상정을 하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과연 이게 옳은가? 지금 계속 줄어드는데 오히려 이거 반대되는 전제를 깔고 거기에서부터 뭔가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이런 전제로 우리가 이제 도시 재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테마거리 만들고 거기에 밀도 집중한 다음에 그 주변에다 앵커 시설을 만들자.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소도시 전반에 모두 다 이런 게 적용된다는. 그러니까 언어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모두 이게 적용된다는 것 자체는 과연 이게 옳은가? 오히려 건축가로서 새로운 언어들을 더 많이 개발하는 게 도시 전체에 대해서 훨씬 더 다양성을 부여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반성으로서 나름 학계에서는 뭔가 또 다른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거 말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다시피 그냥 일본에 있는 축소도시 모델에 대한 연구를 한국에 그냥 끌고 들어와서 축소도시 모델 자체를 컴팩트화하는 방법으로 뭔가 그 지방 중소도시 바라보는 일련의 어떤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요걸 보면 여기는 김천이고요. 김천을 일본에 있는 축소도시 모델에 따라서 어떻게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본 전제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부분일수록 소멸이 덜 될 것이다. 그래서 대중교통 자체가 드문드문 있는 데일수록 소구가 빨리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어떤 축소 모형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전제가 상당히 그 한국에 맞지 않는 게요. 일본은 이런 도시 조직을 갖고 중소도시 이런 도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소도시 자체가 일본은 되게 스프롤된 되어 있어요. 단독주택 중심으로 거의 카페처럼 깔려 있습니다. 미국식 어떤 도시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부분들이 뭔가 없애는 게 되게 용이해요. 되게 용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김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얼핏 이야기했다시피 주변 확장하면서 아파트를 건설했기 때문에 주변부를 소거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원도심은 중앙에 있는 부분이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축소도시 일본의 축소도시 모델 자체를 한국에 두고 오기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지금까지 제가 10분 남았는데 지금까지 도시의 천공 현상과 관련돼서 이야기했다면 지금 간단하게 건축과 관련돼서 이야기할게요. 그럼 지금 뭔가 축소되고 소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남아 있는 건물들에서 도대체 뭐가 일어나고 있나 궁금하지 않나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뭐 되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뭐 지붕이 막 씌워지고 있죠. 네? 되게 뭔가 이런 것들 막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뒤에서 보여주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를 좀 보면 일단 가장 간단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여기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층이 다 뜯어져서 이거를 방수층을 제대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위에다가 지붕을 덧대는 게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덧대면서 위에 또 공간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이걸 선호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대부분 다 이게 용적률하고 건폐율 다 초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이게 써 있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용이하게 된 거는
이게 가능한 거는 이게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능한 것 같아요. 철저하게 혈연, 지연, 학연이 끈끈하게 맺어져 있어서 어쩌면 이게 가장 로컬적인 상황이 아닌가. 서로 이게 신고를 못하는 거죠. 야 이거 또 그럼 다 공멸이니까. 그래서 서로 이게 아주 끈끈한 관계로 엮여져 있습니다. 보통 중소도시에서는 정말 다 알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졸업해서 옆에 있는 고등학교가 2개밖에 없거나 뭐 이러니까 이쪽 고등학교 가거나 이쪽 고등학교 가거나 이쪽 중학교 가거나 이쪽 중학교 가거나 그래서 한 다리만 건너면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것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한 제재가 불가능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대도시와 같은 경우는 항공사진으로 주기적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다 그걸 핀포인팅해서 잡아내서 그걸 다 벌금을 때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행정력도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걸 다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양산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잘 보고 있으면 이게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게 처음에는 뭐야 막 하다가 막 이게 계속 보고 있으면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새로운 종류의 미학인가 뭐 추엠인가 뭐 이거 굳이 뭐 하려고 하면 뭔가 미학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덧대는데 또 덧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전력은 생각보다 저희도 얼핏 계산해 봤는데 이게 수익이 발생해요. 그래서 본인이 자가 전력도 다 소진하고 또 동시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또 이건 또 측면을 막았어요. 저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되게 멋있습니다. 이게 되게 뭐랄까, 이게 가능한가? 근데 이런 어떤 측면을 막은 거. 그리고 어째 전면 자체를 대규모로 막아버린 인면 자체를 또 다르게 붙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개 건물을 걸쳐서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보이드되다 보니까 층고가 높고 낮고 뭐 공간적으로 다양한 뭐 이런 어떤 사항들이 연출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천공에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소멸됩니다. 계속적으로 소멸되고 없어지는 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은 뭐가 계속 누적되죠. 뭔가 부서지고 신축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계속 덧대면서 뭔가를 만드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그리고 이게 중소도시의 어떤 경제적인 혈연지연 학연과 같은 것들 때문에 끈끈하게 엮여 있어서 이거 자체가 어찌 보면 되게 로컬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잘 말 안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근데 건축가는 그것만 보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여기는 상주시와 관련돼서 최근 10년간만 저희가 지붕을 다 조사해 본 거예요. 항공사진 비교해서 어느 부분들이 그리고 이게 인허가 사항들 다 체크해 본 다음에 어느 부분들이 정말 인허가에서 신축된 부분은 붉은색이고요. 나머지 노란색은 다 그냥 덧댄 거예요. 다 그냥 덧댄 지붕입니다. 이 정도로 많고 만연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년간이라서 그렇지 이게 15년, 20년으로 그 전으로 확장하면 더 많습니다. 아마 이거 노란색이 한 거의 1.5배, 6배 정도가 대부분 다 이런 지붕의 풍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김천, 뭐 상주, 남원 가보십시오. 무주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좀 저희가 좀 건축적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봤더니 크게 한 6가지로 저희 건축을 하니까 계획적 차원에서 그리고 구축의 방식의 차원에서 그리고 공간 방식의 차원에서 그리고 건축 구성의 방법에서 그리고 공간적 차원에서 기능적 차원에서 분포적 차원 이 6가지의 어떤 프레임으로 이런 소위 덧대어진 건축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계획 방식은 아주 즉흥적이죠. 아주 즉흥적. 근데 이거 잘 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단 첫 번째 지붕을 덧댔죠. 덧댔는데 이 지붕을 덧대면 여름엔 되게 좋습니다. 장마철에도 아주 좋고.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다 그래요. 겨울에 춥대요. 그늘이 다 막아서. 그래서 뚫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게 뚫었어요. 그래서 추가 증축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온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지붕을 이용했죠. 그래서 이걸 계단 참으로 활용했죠. 이런 식으로 덧대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선원통이 가장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비가 흐르면 쭉 내려옵니다. 서울 쭉 내려와서 이 지붕 자체를 기울여 버렸죠, 아예. 그래서 물이 다 일로 흘러가게 해서 이 선원통을 타고 쭉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 텃밭이야. 그러니까 아주 뭔가 아주 이런 지속 가능한 건축이 다 있나?
상당히 어떤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건축들이 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구축 방식을 보면 되게 일시적입니다. 아주 가벼운 재료를 썼어요. 대부분 다 샌드위치 파넬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실리콘으로 붙여버리고 뭐 이런 건 거죠. 참고로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의도적으로 과감하게 법에 대해서 아주 과감성이 있었나 봐요. 친인척이 아주 되게 대단한 분이신 것 같은데 과감하게 높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소극적으로 높이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높이면 좀 드물어요. 근데 여기는 아예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죠. 그래서 이 윗부분을 뭔가를 활용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 투자를 확실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재료는 되게 일시적인 재료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축 구성은 기존에 있는 건축은 우리가 위기를 잡고 뭔가 조화와 하모니, 뭔가 구성을 컴포지션을 한다면 이건 그냥 뭔가를 위에다가 얹어버리는 되게 기존에 있는 게 컴포지션에 기반한다면 이건 죽스타포지션에 기반하는 그런 어떤 비학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흥미로운데요. 이게 궁극적으로 이게 기존은 건물이고 여기 새로 덧대진 건데 이런 걸 덧댐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은 아주 경계에 지어져서 내 외부가 분명하게 구분된다면 이런 지붕을 통해서 사이 공간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이 공간들이. 그래서 이 사이 공간들을 생각보다 아주 잘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원래 있는 이 건물 자체도 특이하게 중소도시에 있는 이게 아주 일반적인 건물 유형들이 대부분 다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외부 계단을 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지붕을 덮었을 때 외부의 공간을 사용하기 되게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이건 제가 가본 데인데 예. 꼬르비제가 어디냐 인도에다가 했던 건물 주택 쇼단 주택 혹은 밀 오너스 어소시에이션 이런 부분들도 공간 구조가 사실 다르지 않아요. 내부가 반외부 공간들이 사이 공간들이 있고 그리고 안에 실내 공간이 있고 다만 건축의 형식 언어가 상당히 즉흥적이라서 그렇지 실제로 공간 자체는 사실 유사합니다. 그리고 내부를 사용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사용돼요. 여러분 상주에 가시면요, 상주 꽃감의 도시잖아요. 꽃감 말릴 때 보면 여기가 다 꽃감으로 말려져 있어요. 위에 다 꽃감 말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주 같은 데 가면 뭔가 이 작물들 말리는 것들을 위에다 걸어서 많이 말리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풍토하고 기후에 되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그리고 위도에 따라서 약간씩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군집적입니다. 이게 앞에서 얼핏 보여줬다시피 이게 한 군데만 있으면 되게 그냥 특이점으로 볼 텐데 이게 증식하고 옆집이 하면 나도 하고 옆집이 신고 안 하면 나도 신고 안 하고 이런 어떤 호혜적인 관계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군집 형태를 그래서 이런 풍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색만 통일된다면 항공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질서정연한 그런 어떤 도시의 폼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건축가가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있어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신축도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만연한다면 건축가가 중소도시에서 개입해야 될 부분은 어딜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중소도시에서 건축가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뭔가 사이 공간을 만드는 것들에 더 집중을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완결되고 닫힌 형태의 언어를 중소도시에 고집하기보다는 대도시인 것과 다르게 어떤 덧댐의 언어를 통해서 뭔가 중소도시에 대응하는 게 건축가가 앞으로 중소도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것들을 누가 하냐, 서울 샤시 뭐 이런 데 부분들이 한 분이 다 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경쟁자가 가끔 나타나시는데 거의 뭐 이거 누가 했어? 뭐 누구지? 뭐 이렇게 다 소개시켜주고 그래요. 근데 언어가 되게 물론 창조적인 것도 있지만 좀 이런 건축가들이 우리가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을 더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앞에 한쪽에서는 되게 소멸하는 소고 계획이 있고 또 한면은 뭔가 덧댐 계획이 동시에 간다면 어찌 보면 기존의 이런 어떤 소고 도시가 점진적으로 소멸하면서 어떤 질서를 잡는 것과 더불어서 그 사이에 이 노란색으로 보면 새로운 어떤 켜를 내부 공간에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생산 녹지와 중간 규모의 건물 사이를 뭔가 중지하는, 그래서 뭔가 밀도는 있지만 이게 뭔가 생산 녹지와 자연과 좀 더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중소도시 유형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뭐 오늘 강의는 지금 거의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한 3장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은 뭐 저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에서 이상현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워크숍을 합니다. 저희가 벌써 그 첫 번째는 2022년도 7월달에 도시설계학회한테 펀딩을 받아서 같이 여기 여러 군데 중소도시를 분석하고 천공현상의 어떤 이 비단 한 도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소도시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런 다음에 올해 겨울에는 경북대학교에서 경상북도 상주 도시를 집중적으로 보고 여기서 저희 그 건축 유형들이 어떻게 덧대는 건축들이 많이 발생되는지를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비단 우리가 그냥 워크숍에서 그냥 학생들하고 작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앞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는 무지에서,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세대에 이런 데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시는 뭐 도시기공학과 교수님 또는 건축가 또는 해외에 있는 건축가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해서 줌으로 같이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그 중소도시 포럼에 공지가 올라오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같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렉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인스타 팔로우 신청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중소도시를 연구하고 이런 또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현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런 연구를 하시는 이유, 목적, 비전 이런 게 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쪽에서 네.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순수한 호기심입니다. 정말 순수한 호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관련돼서는 뭐 용역도 하고 서울에 관련돼서는 많은 뭔가 일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저희가 처음엔 호기심에 의해서 시작됐다가,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중들도 관심 있어하고 특히 관에서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소도시에 있는 그 담당자들도 관심이 많이 있어 하는데요. 근데 아무 건축가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산도 없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다면 뭐 저희가 빨리 하는 게 저희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작하는 거고, 모르겠어요. 앞은 어떻게 저희가 미래의 어떤 목표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워낙 넓은 영토라서 이거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전시하고 출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책을 나오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8월 올해 안에 또 전시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